비틀즈를 인용해서 그 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Will you still need me? 하면서 When I'm 64 그 비틀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리버풀 태생이죠. 그래서 그 리버풀에서 음악가 집안이 아닌 그렇지만 굉장히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 악기도 배웠지만 가장 먼저 흥미를 보인 악기가 드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스윙, 재즈 밴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드럼을 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직접 또 클래식 음악에서는 타악기를 전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했을 때에도 드보르작 슬라브 춤곡 같은 곡들을 할 때 본인이 지휘하다가 지휘봉을 놓고 무대 뒤로 걸어가서 팀파니에 앉아서 직접 팀파니를 치기도 하는 등 타악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레트를 보면은 리듬이 굉장히 좋은 지휘자죠. 그래서 이전에 카라얀이나 아바도, 사실 카라얀과 아바도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지휘자지만 하나 공통점은 우리가 그 유럽 대륙의 클래식 음악의 메인스트림에 유유히 내려오는 그 전통. 어떻게 보면 주선율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부선율은 그거에 약간 보조로 다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와 부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또 무엇보다도 카라얀 하면 또 레가토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뭔가 계속 음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독일 낭만주의의 전통. 이 바그너 같은 사람들이 음악 끊기는 걸 정말 질색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음악의 선율미가 그 주선율이 계속 유효하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중시한다면 이 레틀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 알브레히트 마이어 같은 경우에 레틀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의 음악은 분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레틀은 항상 각 음표와 마디가 그 안에서의 드라마를 따로따로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듬을 중시하는 거는 뭐 레틀의 지휘 동작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레틀은 보면 유연하게 이렇게 지휘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그 업비트, 아우프탁트에서 막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술을 깨물면서 확 올리면서 항상 연주자들로 하여금 다음 비트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분이 리듬을 중시하는가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레틀의 음악을 들을 때는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우리는 이제 베토벤 교향곡 같은 것도 하나의 선율로서 기억하는데 이분은 그 순간순간의 어떤 리듬에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음매가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 클래식 음악의 해석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21세기 초의 클래식 음악의 약간 새로운 해석 트렌드를 그러면서 들리지 않는 악기의 부선율들을 다 들리게 만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전통주의자들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젊은 세대들은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생동감 넘친다는 것을 새롭게 느낀다라는 클래식 음악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한 아주 그런 또 탁월한 해석을 보여주었죠. 저는 유일하게 사이먼 레틀만 라이브로 몇 번 봤는데 그냥 어떤 하이라이트에 도달했을 때는 진짜 다른 오케스트라나 그런 다른 지휘자한테 못 느꼈을 정도로 딱 그 순간 자체에 주는 그 타격감이나 카타르시스 같은 거는 완전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지휘자를 통해서 먼저 보이고 그게 실제 사운드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레틀이 하는 리허설을 보면 참 리허설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지휘자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서 연습을 시키고 그게 안 될 때에도 막 신경질을 내는 적은 없고 가가지고 계속 대화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실용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추상적인 거 있죠. 이 부분에서는 베토벤의 어떤 그 불멸의 연인을 생각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네가 업보잉을 하는 것보다는 다운보잉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의 실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자들하고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리허설 시간을 지키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평상시에 연주가 하고 대화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면은 베를린에서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같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아주 그런 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단원 개개인의 성격까지 뭐 그리고 뭐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그렇죠. 연주 자체도 제안할 때도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리허설 때 이미 하는 그렇죠. 지휘자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뭐 레틀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상임지휘자를 했으니까 무려 16년 동안 이렇게 아주 그 성공적인 이 상임지휘자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알고 챙겨야 되는 상임지휘자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심지어 그 베를린에 가면은 반세라고 되게 부촌 있지 않습니까? 동남쪽 포츠담 가까이에 그 근처에 있는 또 니콜라스 호수라는 그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또 베를린필 단원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깅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한마디로 그 뭐랄까요, 개인적인 터치를 중시하는 그런 성격이 한마디로 굉장히 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원로 단원들과는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게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 원로 단원들이 피곤해한 거죠. 그냥 우리 연주할 때만 얘기하고 평상시에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또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 개개인의 어떤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더더욱 성장시키게 만든 또 원동력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다음 베를린 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고국으로 들어가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 나가게 된 과정이 어떻게? 참 재밌는 게 레틀이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사람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재치가 넘치고 유머가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도 만나보면은 뭐 일개 음악 애호가인 청중한테도 뭔가 툭 한마디씩 던지는 게 되게 재치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2013년에 레틀이 이제 향후 재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임기가 2018년에 끝나게 돼 있고 당연히 베를린 필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새 임기도 재계약을 할 거라고 했는데 레틀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2018년에 임기를 끝내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바도가 또 물러나겠다고 할 때의 버금가는 충격이었죠. 단원들도 특히 언론에서 레틀에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레틀이 비틀즈의 노래를 인용해서 아주 재치있게 나는 리버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나는 비틀즈를 인용해서 그 답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Will you still need me? 하면서 When I'm 64 내가 비틀즈의 노래를 인용해서 내가 64이 됐을 때도 당신 나를 계속 필요로 하고 날 먹여 살릴 거냐 나에게 밥을 줄 거냐 이렇게 했던 그 비틀즈 노래 가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2018년이면 이제 레틀이 1955년생이니까 63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 임기부터는 64시 되니까 진짜 내가 64시 돼도 당신들 날 필요로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그 나이가 되면 베를린 필에 새로운 어떤 것을 가져다 주기에는 나는 너무 이제 옛날 사람이다. 그 시대에는 더욱더 젊고 새로운 사람, 나보다 훨씬 젊은 세대가 와서 베를린 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라는 멋진 대답을 했죠. 물러난 타이밍을 정확하게 그렇죠. 본인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실 레틀이 베를린에 있는 동안 마음고생은 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언론들이 계속 레틀을 좀 물어뜯었거든요. 평가절하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고 독일 음악의 전통을 잘 이해하는 하다못해 아바도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빈에서 공부했고 모든 커리어가 다 독일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를린 필을 만든다고 어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레틀은 어쨌든 독일의 주류 음악 전통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 가지고 브람스를 해도 바그너를 해도 뭐 잘한다. 네.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 레틀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이끌어냈고 그래서 나중에 레틀이 마지막에 퇴임 직전에 남겼던 베토벤 전집, 네. 브람스 전집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제서야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그렇죠. 많은 평론가들이 왜 우리가 레틀을 좀 더 잘해주지 못했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레틀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퇴임 후엔 이제 고국인 런던 심포니에 가서 지금 또 런던 어떤 영국의 클래식 음악 발전에 자기가 또 다른 또 베를린 같은 주무대에서 얻었던 경험과 경륜을 영국에 또 이렇게 하고 투입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런던 심포니와 함께 발매하는 영상물의 레틀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도 물론 런던 심포니와 베를린 필하모닉은 음색과 스타일이 전혀 다른 네. 오케스트라인데 런던 심포니와 함께 옛날에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했던 현대음악 레파토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훨씬 그 생동감 있다 그럴까요? 약간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레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거칠애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실용적인 면에 집중했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카라얀 시간에 말씀드렸던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네. 카라얀이 만들고 베를린 필이 메인 오케스트라로 있는 정말 중요한 페스티벌이죠. 근데 2012년에 부활절 페스티벌을 맡고 있는 카라얀 재단 네. 당국하고 레틀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레틀은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이 축제극장하고 네. 베를린 필이라는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오페라를 공연하는데 오페라 공연이 너무 적다. 2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네.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오페라 공연을 하면 관객 더 모아드릴 수 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레틀과 베를린 필은 그때 미련 없이 그러면 금년으로 우리는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겠다. 그러고는 2013년부터 바덴바덴으로 가서 네. 지금까지도 바덴바덴에서는 오페라 공연을 4번 하죠. 그래서 이제 바덴바덴으로 옮긴 게 레틀 때 딱 그렇게 레틀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에 보면은 사실은 그때 반대하는 단원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은 베를린 필의 또 다른 고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67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말 뭐 40년이 넘는 네. 그 5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을 가진 베를린 필의 또 다른 제2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떠나는 거는 우리가 명분이 없고 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레틀은 아니 고향집도 옮겨가지고 이사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너무 그런 어떤 명분에만 매달리는 건 좋지 않다. 네. 우리 베를린 필의 가능성과 미래의 성장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련 없이 바덴바덴으로 옮겼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네. 있죠. 지금은 다들 단원들 행복해하죠. 행복해하죠. 네. 바덴바덴 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레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네. 자유로우면서도 또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색다른 의미의 카리스마를 지닌 지휘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바도 시절에 뽑아놓은 젊은 실력 있는 단원들이 레틀 시대 때 뭐 단적으로 엠마누엘 파유나 알브레히트 마이어나 벤젤 푹스나 전부 다 굉장히 또 새로 들은 뭐 오텐삼머나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유명했잖아요.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아바도 시대에 심어놓은 네. 이 씨앗들이 네. 이제 레틀 시대에 와서 만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레틀 시대에 오히려 그 단원들이 독주 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레틀이 마음껏 만약에 수석 단원 2사람이 다 독주회를 하러 가게 되면 스케줄 짜면서 그럼 뭐 객원 부르면 되지 뭐. 대신에 객원은 물론 그만큼의 뛰어난 수준을 가진 사람을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연주회는 레틀이 공연하는 연주회에서
목관 수석들이 다 안 나오고 객원들 나왔던 그런 날도 있고요. 악장조차 안 나왔던 날도 있고, 악장이 베를린 필에 3명이나 있는데 다 바빠가지고 3명의 악장들이 다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부악장이 악장 자리에 앉았던 그런 날도 있고, 그러니까 레틀은 어떤 그런 그 허례허식, 거칠애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그런 참 지휘자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지휘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레틀은 그 취임 연주 때도 제가 말로 말고는 아데스 그렇죠. 토마스 아데스의 그 어사일러라는 현대곡을 곡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 현대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작곡가들, 연주자들을 좀 부각시킨 지휘자기도 하죠. 그렇죠. 레틀 같은 경우는 현대음악도, 우리가 이제 현대음악의 범주에는 심지어 뭐 20세기 초에 쇤베르크까지 이 신비낙파까지 해서 20세기 음악을 다 포함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동시대의 작곡가들이 만드는 신작,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초연을 했습니다. 뭐 존 아담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토마스 아데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현대음악에 워낙 또 특화되어 있는 지휘자다 보니까 현대음악, 동시대 음악을 듣는 어떤 그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의 클래식 음악을 얘기해주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던 지휘자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현대음악을 이제 자기들 레파토리에 많이 적극적으로, 특히 동시대 음악을 많이 편성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끼일 베트랭코의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이먼 레틀이 떠나고 난 후에 베를린 필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킬 페트렌코라는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휘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현재 지금 초기인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짧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